안녕하세요. 저는 박금복이라고 합니다. 제 사연 좀 들어주시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뿐인 내 아들, 금지옥엽 키운 녀석이 결혼하여 가정을 꾸렸을 때만 해도 저는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뻤습니다. 며느리가 살갑게 어머님 어머님 하며 딸을 떼면 힘들었던 지난 세월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위태로운 모래성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모래성이 허물어지기 시작한 것은 제 인생의 가장 큰 기둥이었던 남편이 세상을 떠나던 그날부터였습니다. 제 남편, 그러니까 우리 손주에게는 할아버지가 되는 그 사람은 참으로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고, 저와 아들 단출한 세 식구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었죠. 그런 남편이 몇 해 전부터 몸이 쇠약해지기 시작하더니 끝내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미 손 쓸 방법이 없다며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남편 병간호에 매달렸어요. 아들도 퇴근 후에는 꼬박꼬박 병원에 들러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달랐습니다. 물론 손주가 아직 어리다는 핑계는 있었죠. 아이를 돌봐야 하니 병원에 자주 오기 힘들다는 것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 아니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병석에 누워있는 시아버지 얼굴을 비추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며느리는 가뭄에 콩 나듯 병원에 왔고 올 때마다 아이 때문에 힘들다는 말만 늘어놓았습니다. 남편은 그런 며느리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쓸쓸한 눈빛을 저는 읽을 수 있었어요. 아마 제 마음도 같았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새벽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임종의 순간 아들은 곁에 있었지만 며느리는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아들이 급히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지만 애가 갑자기 열이 나서 정신이 없어요. 금방 갈게요. 라는 말만 남기고 끝내 오지 않았죠. 저는 그 순간 며느리에 대한 서운함보다는 남편에 대한 미안함과 슬픔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한 사람, 마지막 가는 길이라도 편안하게 보내주고 싶었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며느리의 빈자리는 유독 크게 느껴졌습니다. 장례식 준비는 경황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아들은 슬픔을 누르고 묵묵히 제 몫을 해냈지만 어딘가 위태로워 보였죠. 저는 그런 아들을 다독이며 텅 빈 남편의 자리를 실감해야 했습니다. 문득문득 밀려오는 슬픔에 가슴을 쥐어뜯으면서도 남편의 마지막 길이 외롭지 않도록 정성을 다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며느리가 손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리를 비웠을 거라 애써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불길한 예감이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리고 제가 이토록 하찮은 존재였나 싶은 자괴감과 함께 말입니다. 장례식은 남편이 평소 다니던 성당에서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친척들과 가까운 지인들이 와서 고인의 명복을 빌어주었고, 저는 그들의 위로 속에서 간신히 슬픔을 견뎌내고 있었죠. 하지만 장례가 진행되는 내내 제 눈은 한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바로 며느리가 있어야 할 자리였어요. 손주가 열이 난다던 며느리는 결국 장례식장 그 어디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발인하는 순간까지도요. 아들은 사람들에게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가 몸이 안 좋아서요. 죄송합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은 착잡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정말 손주가 아파서 못 온 것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라도 있는 것일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지만 경황이 없어 차마 아들에게 자세히 캐물을 수도 없었죠. 친척 어른들 중 몇몇 분은 수군거렸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시아버지 가시는 길인데 며느리가 얼굴도 안 비치는 건 경우가 아니지. 그럴 때마다 저는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고개를 숙여야 했어요.
남편에게도 그리고 조문객들에게도 면목이 없었습니다. 장례 절차가 모두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아들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얘, 정말 아가 많이 아팠던 것이냐? 병원에는 가보았고? 아들은 제 눈을 피하며 우물쭈물 대답하더군요. 네. 엄마, 열이 좀 심했어요. 지금은 약 먹고 좀 나아졌고요. 하지만 아들의 말투는 어딘지 모르게 부자연스러웠습니다. 평소 거짓말을 잘 못하는 아이였으니까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확인하는 것이 두려웠던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미 제 마음속의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사무제를 지내러 갔을 때도 며느리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인 제가 직접 오라고 몇 번이나 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님, 죄송해요. 애가 아직 어려서 장거리 이동이 힘들어요. 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며느리의 변명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장례식 그리고 사무제. 이런 중요한 날에 고작 아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불참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마음만 있다면 어떻게든 시간을 내어 잠시라도 얼굴을 비출 수 있었을 텐데요. 제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지만 아들 녀석 얼굴을 봐서라도 꾹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제 가슴 속에는 며느리에 대한 불신과 원망이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벌어질 엄청난 일들의 서막이었음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죠. 남편의 사무제를 지내고 며칠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평소 가깝게 지내던 옆집 박씨 할멈이 과일 몇 개를 들고 저희 집에 찾아왔더군요. 이런저런 위로의 말을 건네던 박씨 할멈은 무언가 말하려다 말고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왜 그래? 박씨, 할 말 있으면 해봐. 제 재촉에 박씨 할멈은 한숨을 푹 내쉬더니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형님, 이걸 말씀드려야 하나 마나 밤새 고민했는데요. 그래도 형님은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무슨 일인데 그래? 괜찮으니 어서 말해봐. 박씨 할멈은 주변을 한번 휘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그게 형님네 며느리 있잖아요. 그 영감님 돌아가신 날 말이에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 이야기가 나오자 직감적으로 좋지 않은 소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박씨 할멈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날 우리 딸애가 동창회 갔었거든요. 근데 글쎄, 거기서 형님네 며느리를 봤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있더랍니다. 처음에는 잘못 봤겠지 했는데 아무리 봐도 형님네 며느리가 맞더래요. 손주는 어디다 맡겼는지 보이지도 않고 아주 신나게 웃고 떠들고 있더라고 하더군요. 박씨 할멈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 같았고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까지 들리는 듯했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엄중한 날, 손주가 아프다며 장례식장에도 오지 않은 며느리가 동창회에 나가 술을 마시고 놀았다니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게 정말이야? 혹시 잘못 본 것은 아니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박씨 할멈은 고개를 저으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니에요, 형님. 우리 딸애가 똑똑히 봤대요. 심지어 걔들 동창회 단체 사진 찍은 것도 있다는데 거기에도 형님네 며느리가 웃으면서 찍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제가 그 사진을 좀 보자고 해서 봤는데 정말이었어요. 수술을 많이 해서 예전 얼굴과 많이 달라서 긴가민가 했다네요. 박씨 할멈은 제게 휴대전화로 그 문제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정말 제 며느리가 화사하게 차려입고 여러 사람과 어울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서 저는 슬픔과 절망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는데
며느리는 저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슬픔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분노와 배신감에서 비롯된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며느리의 기만적인 행동, 아들의 어설픈 변명,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에 대한 미안함과 제 자신에 대한 한심함이 뒤섞여 잠을 이룰 수가 없었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시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어떻게 그런 파렴치한 행동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저는 평생 사람을 미워하는 것을 경계하며 살아왔지만 그 순간만큼은 며느리에 대한 증오심이 뼈에 사무치도록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일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으리라고요. 제 가슴에 대못을 박은 며느리에게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리라고 저는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그것이 제 기나긴 복수의 시작이었어요. 그날 이후 제 머릿속은 온통 며느리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배신감과 분노로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죠. 남편의 따뜻했던 눈길, 금방이라도 여보하며 저를 부를 것 같은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 때면 며느리의 그 웃음소리가 마치 악마의 속삭임처럼 제 심장을 핥히었습니다. 이대로는 도저히 제정신으로 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먼저 하나뿐인 아들 녀석을 불러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미의 말을 아들마저 외면하지는 않으리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서 말입니다. 주말 아침, 일부러 아침상을 차려 아들 녀석과 마주 앉았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밥을 먹는 아들을 보니 어쩐지 목이 메어왔지만 저는 꾹 참고 밥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과일을 내오며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훈아, 애미랑 할 얘기가 좀 있구나. 제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아들도 느꼈는지 신문을 보던 눈을 들어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더군요. 저는 품속에서 박씨 할멈이 보여주었던 그 사진을 꺼내 아들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다 뭐냐? 제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애써 누르고 있는 서운함과 노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던 아들 녀석의 얼굴이 삽시간에 하얗게 질리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녀석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엄마, 이건 그러니까 아들은 한참 동안이나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뭐냐며 애써 시치미를 때려는 듯했지만 제가 아무 말 없이 단호한 눈빛으로 바라보자 이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아들은 모기만 한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그날 지혜가 동창회에 간 건 맞아요.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그런데 엄마한테는 차마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엄마 상심하실까봐. 아들의 말에 제 심장이 싸늘하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위한다는 말이 어찌나 공허하게 들리던지요. 그래서 네 애비 장례식 날 네 마누라가 동창회 가서 밤늦도록 술 마시고 웃고 떠드는 동안 너는 이 애미한테 거짓말을 했다. 그 말이냐? 네 눈에는 이게 네 애미를 위하는 행동으로 보이니?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커지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더욱더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침묵이 제 가슴을 더욱더 답답하게 짓눌렀습니다. 아비의 죽음 앞에서도 아내의 잘못을 덮어주기에 급급한 아들 녀석이 한없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한참 만에 아들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걔가 그러더라고요. 워낙 오랜만에 하는 동창회라 얼굴이라도 안 비추면 친구들한테 욕먹을 것 같았다고요. 그리고 자기도 시아버지 돌아가셔서 마음이 너무 아픈데 그런 식으로라도 기분 전환을 안 하면 숨이 막혀서 도저히 못 살 것 같다고.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냥 눈 감아줬어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그 슬픔을 달래기 위해 동창회에 가서 술을 마시며 기분 전환을 한다니요.
그것이 제정신을 가진 인간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소리입니까? 아들의 변명은 제 타들어가는 실망감에 기름을 붓는 격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들과 말을 섞고 싶지 않았어요. 이 문제는 며느리와 직접 담판을 지어야 했습니다. 아들은 이미 제 편이 아니라는 것을, 제 기대를 저버렸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아야 했으니까요. 이토록 어리석은 아들을 둔 제 자신에 대한 자책감도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일부러 시간을 맞춰 외출했다 돌아오는 며느리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며느리는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저는 그 앞에 마주 앉아 어제 아들에게 보여주었던 사진을 다시 한번 꺼내 테이블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습니다. 아가, 이게 뭔지 설명 좀 해보아라. 네 시아버지 장례식 날 네가 어디서 뭘 하고 다녔는지 네 입으로 직접 말해보라는 뜻이다. 며느리는 제 질문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흘깃 사진을 내려다보더니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듯 쳐다보았습니다. 그 표정이 어찌나 뻔뻔하던지요. 어머님, 갑자기 그건 또 왜 물으시는 건데요? 제가 우리 민준이 아파서 못 갔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와서 뭘 또 확인하고 싶으신 건데요? 그 당당하고 뻔뻔한 태도에 저는 치밀어 오르는 화를 간신히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이걸 보고도 민준이가 아팠다고 말할 수 있냐? 이게 네가 말하는 기분 전환이라는 것이냐? 사진을 찬찬히 살펴보던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가 싶더니 이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어깨를 으쓱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 입에서 나온 말은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기에 충분하고도 남았습니다. 어머님, 이런 건 또 어디서 구하셨어요? 허락도 없이 남의 사생활이나 캐고 다니시는 게 어머님 취미세요? 그리고 이게 뭐 그렇게 큰일이라고 이렇게까지 유난을 떠시는 건데요. 네, 저 갔어요. 동창회. 그게 뭐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요? 뭐라도 너가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냐? 제 목소리가 격앙되었지만 며느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시아버지 돌아가신 건 물론 안타깝고 슬픈 일이죠. 저라고 안 슬펐겠어요? 그런데 산 사람은 살아야죠. 저까지 장례식장에서 질질 짜고 우울하게 처져 있으면 우리 민준이는 누가 챙기는데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어머님,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런 거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요? 시골 동네도 아니고 어머님 생각이 너무 구식이신 거 아니에요? 며느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깊숙이 박혀들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한마디면, 그래요, 이 한마디만 했더라면 제 마음이 조금은 누그러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런 말을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마치 남 얘기하듯 내뱉을 수 있는 것인지. 저는 말문이 막혀 한동안 며느리의 얼굴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미안한 기색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시대에 뒤떨어진 고리타분한 늙은이 취급하는 듯한 오만함만이 번들거리고 있었죠. 그때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보통 내기가 아니구나.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양심이나 도리 같은 것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인간이구나. 이 아이와는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겠구나. 깊은 절망감이 제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며느리와 저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얼음벽이 생겨버렸습니다. 아니, 어쩌면 며느리 혼자서 그 높은 벽을 겹겹이 쌓아 올리고 저를 그 차가운 벽 너머로 가차없이 밀어낸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랍게도, 아니 기가 막히게도 며느리는 사람들 앞에서는 여전히 상냥하고 예의 바른 효부 코스프레를 천연덕스럽게 해냈습니다. 가끔 남편의 친구분들이나 동네 어른들이 위로차 집에 찾아오시기라도 하면 며느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제 팔짱을 살갑게 끼고는 했습니다. 우리 어머님, 제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이세요. 얼마나 저를 딸처럼 예뻐하시는지 몰라요. 그 목소리에는 가식적인 꾸밈이 가득했죠. 그 모습을 보는 손님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아이고, 어르신은 며느리 복이 많으시네.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우라통이 터져 견딜 수가 없었지만 돌아가신 남편 체면을 생각해서 그리고 집안 망신을 시킬 수는 없다는 생각에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여야 했습니다. 혀를 깨물고 싶은 심정이었죠. 하지만 손님들이 돌아가고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순간 며느리의 얼굴에서는 방금 전까지 걸려있던 상냥한 미소의 가면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제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곧장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거나 제가 혹시라도 무언가를 물으면 아주 짧게 퉁명스럽기 그지없는 말투로 대답하기 일쑤였어요. 어떤 날에는 제가 거실 소파에 앉아 적적함을 달래려 TV를 보고 있으면 며느리는 일부러 소리가 요란한 청소기를 들고 와 제 바로 앞에서 보란 듯이 먼지를 풀풀 날리며 청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건 명백한 무시이자 저를 향한 조용한 시위였습니다. 한 번은 제가 독한 감기 몸살 기운이 있어 며칠 동안 자리 보전하고 누워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들 녀석은 회사 일로 바빠 며칠간 지방 출장을 가 있었고 집에는 저와 며느리 그리고 어린 손주 민준이뿐이었죠. 온몸이 쑤시고 열이 펄펄 끓어 물 한 모금 넘기기도 힘들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다 되어도 안방에는 아무런 기척이 없었고 배는 고팠지만 몸을 일으킬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한참 뒤에야 며느리가 방문을 아주 빼꼼 열더니 문틈으로 고개만 쏙 내밀고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저녁 안 드실 거예요? 저희는 배달 음식 시켜 먹으려고요. 어머님은 알아서 챙겨 드세요. 그리고는 제 대답은 들을 필요도 없다는 듯이 문을 쾅 닫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어찌나 서럽고 분하던지요. 이것은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아무도 없는 방에서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돌아가신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한참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제가 이런 푸대접을 받으려고 평생을 고생하며 살아온 것이 아닌데 말입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내몰리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며느리의 이중적인 태도와 저를 향한 노골적인 무시는 날이 갈수록 그 돌을 더해갔습니다. 마치 제 인내심이 어디까지인지 시험이라도 하는 듯 교묘하고 때로는 악랄하기까지 한 방법으로 제 마음을 핥히었죠. 남편이 떠나버린 집안에서 그 빈자리는 생각보다 훨씬 크고 시렸습니다. 며느리와의 보이지 않는 싸움 속에서 저는 점점 더 외로운 섬처럼 철저히 고립되어 갔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녀석은 여전히 제 역할을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했고 이미 금이 가기 시작한 가정의 평화는 산산조각 난 지 오래였습니다. 저 역시 더 이상 예전의 온화한 시어머니로 남아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적에는 그래도 삼시세끼 끼니 때마다 식탁에는 따뜻한 밥과 국이 올라왔습니다. 며느리가 살갑게 저를 챙기는 스타일은 아니었어도 며느리로서 해야 할 기본적인 도리는 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뜨고 결정적으로 시아버지 장례식 날 동창회에서 술을 마신 그 사건 이후 모든 것이 송두리째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제 식사를 챙기는 것을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하지 않는 듯 했어요. 아침은커녕 점심, 저녁이 되어도 제 방문 앞에는 그림자 하나 비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이 집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요. 하루는 꼬박 하루를 굶어 속이 쓰리고 배가 너무 고파서 휘청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힘겹게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어린 손주 민준이와 함께 자기들끼리만 식탁에 마주 앉아 하하호호 웃으며 맛있는 저녁을 먹고 있더군요.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갈비찜이며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잡채까지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이 보기 좋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저를 발견하고도 그들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짓는가 싶더니 이내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들끼리의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말문이 막혀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어야 했습니다. 제가 뻘쭘하게 서서 힘없는 목소리로 나도 밥 좀 먹자꾸나. 하고 말을 건네자
며느리는 수저를 놓지도 않은 채 귀찮다는 듯 턱짓으로 냉장고를 가리키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드실 건 따로 없는데요. 냉장고에 어제 드시다 남은 밑반찬이랑 국이 있으니까. 그거랑 드시든가요. 아니면 찬장에 라면 있으니까. 그거라도 하나 끓여 드시든가. 제가 뭐 어머님 전용 식모는 아니잖아요? 그 싸늘하고 가시 돋친 말을 듣고 있자니 어찌나 기가 막히고 서럽던지. 당장이라도 그 식탁을 뒤엎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저는 가까스로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하지만 꼬르륵거리는 배고픔 앞에서는 별 수 없이 찬밥 한 덩이에 쉬어 빠진 김치 쪼가리 하나로 줄인 배를 채워야 했습니다. 눈물이 밥으로 넘어가는지 밥이 눈물로 넘어가는지 모를 만큼 서러운 식사였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2번 다시 며느리에게 밥 달라는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죠. 아들 녀석이 퇴근하고 돌아와 제 끼니를 황급히 챙겨주면 그때서야 마지못해 몇 술 뜨고 아들이 야근이라도 하는 날에는 그냥 물로 배를 채우거나 냉장고 구석에 처박혀 있는 마른 반찬으로 대충 끼니를 때우기 일쑤였습니다.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하니 당연히 영양 상태가 좋을 리 없었고 저는 점점 기력도 눈에 띄게 없어지고 몸무게도 야금야금 줄어들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마치 가을날 낙엽처럼 바싹 말라 있었죠. 하지만 며느리는 그런 제 몰골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자신과 손주 민준이를 치장하고 챙기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차갑고 텅 빈 식탁 앞에서 저는 날마다 뼈저린 소외감과 깊은 절망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대체 뭔가 하는 자괴감도 들었죠. 며느리에게 가장 편리하고 유용한 방패는 바로 아직 철없는 어린 손주 민준이었습니다. 제가 며느리의 도를 넘는 행동에 대해 조금이라도 싫은 내색을 하거나 서운함을 토로하려고 하면 며느리는 어김없이 민준이를 들먹이며 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것은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었어요. 어머님, 제가 우리 민준이 보느라 하루하루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밤에는 잠투정하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낮에는 뒤치다꺼리하느라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님까지 저한테 왜 이렇게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저 좀 내버려 두세요. 네? 우리 민준이가 얼마나 예민한 아이인지 어머님도 잘 아시잖아요. 제가 어머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그게 다 고스란히 애한테 간다고요. 어머님이 우리 민준이 생각해서라도 제발 좀 참으세요. 애한테 나쁜 영향이라도 가면 어머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라며 눈을 동그랗게 뜨고 오히려 저를 나무라기까지 했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정말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정작 며느리는 민준이를 돌보는 일에 그다지 열성적이거나 헌신적이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놀아달라고 칭얼거리기라도 하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쥐어주고는 거실 소파에 드러누워 드라마를 보거나 친구들과 전화로 수다를 떠는데 바빴고 조금만 힘들다 싶으면 친정 엄마에게 아이를 휙 맡겨버리고는 백화점 쇼핑을 가거나 친구들과 브런치를 즐기러 다니기 일쑤였죠. 그러면서도 시어머니인 제 앞에서는 늘 민준이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마치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고된 육아를 도맡아 하고 있는 희생양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연기가 어찌나 실감 나던지 가끔은 저도 속아 넘어갈 뻔했다니까요. 한 번은 며느리가 손주 민준이를 데리고 외출했다가 아주 늦은 밤중에야 술이 거나하게 취해서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아이는 잔뜩 피곤했는지 계속 칭얼거리며 울음을 터뜨렸고 며느리는 그런 아이가 귀찮다는 듯 짜증이 잔뜩 난 얼굴로 아이를 거칠게 다루고 있었죠. 제가 보다 못해 애가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밤늦게까지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니다. 이제야 들어오는 거야? 애 엄마라는 사람이 정신이 있는 게냐, 없는 게냐. 하고 쓴소리를 한마디 했더니 며느리가 대뜸 눈을 부라리며 제게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어머님은 애 안 키워보셨어요? 애 데리고 다니는 게 보통 힘든 일인 줄 아세요? 제가 어디 저 조차고 놀러라도 갔다 왔겠어요? 다 우리 민준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간 거지. 어머님이 민준이 좀 봐주실 것도 아니면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안 그래도 피곤하고 힘들어 죽겠으니까. 그 적반하장에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주 민준이는 언제나 며느리의 온갖 잘못과 변명을 가리는 훌륭한 방패였고 시어머니인 제 입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였던 셈입니다. 그 사실이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기가 막힌 상황을 옆에서 속수무책으로 지켜보면서도 제 아들 정훈이는 아무런 제대로 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못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엾은 제 아들은 저와 제 며느리 사이에서 그저 안절부절 못하며 눈치만 살피기 바빴죠. 가끔 제 방에 몰래 들어와서 작은 목소리로 엄마, 정말 미안해. 내가 중간에서 어떻게든 잘해볼게. 라고 약속했지만 그것은 그저 그때뿐인 아무런 힘도 없는 공허한 말뿐이었습니다. 며느리 앞에서는 싫은 소리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쩔쩔매는 아들을 보면 제 속은 답답함을 넘어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제가 용기를 내어 며느리에게 직접적으로 서운한 점을 이야기라도 할라치면 아들은 오히려 제 팔을 잡아 끌며 말렸습니다. 엄마, 제발 좀 참아. 지혜도 나름대로 힘든 거 알잖아. 당신도 좀 이해해줘. 내가 나중에 잘 타이를게. 그 말은 마치 제가 속 좁고 이해심 없는 시어머니라도 되는 것처럼 들려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너는 이 늙은 애미가 저것한테 어떤 수모를 당하고 사는지 정녕 보이지 않는 것이냐? 네 마누라가 이 애미한테 하는 저 못된 짓거리들이 네 눈에는 정녕 보이지 않느냔 말이다. 제가 참다 못해 우라통을 터뜨리면 아들은 그저 고개를 떨군 채 미안해, 엄마. 정말 미안해. 내가 나중에 지혜한테 꼭 잘 얘기할게. 라는 똑같은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날에는 며느리가 제 바로 앞에서 아들을 마치 아랫사람 대하듯 하대하거나 심한 말로 무시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조금이라도 제 편을 들거나 저를 안쓰럽게 여기는 듯한 기색이라도 보이면 며느리는 어김없이 매서운 눈초리로 아들을 쏘아보았습니다. 당신은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거 있다고. 지금 엄마 편드는 거야? 돈이라도 많이 벌어오면서 큰 소리를 치든가. 능력도 없는 주제에. 며느리의 그 날카롭고 모진 목소리가 종종 집안에 울리곤 했죠. 그런 며느리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입을 꾹 다물고 있는 아들을 보면 안쓰러움을 넘어 우라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런 못된 여자에게 단단히 휘둘려 집안의 가장으로서 재구실도 못하는 제 아들이 한심했고 또 그런 못난 아들을 낳고 키운 제 자신에게도 참을 수 없는 화가 났어요. 돌아가신 남편이 지금 이 꼴을 보고 있다면 얼마나 가슴을 치고 통탄할까 하는 생각에 밤마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이 집안은 이미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라는 독버섯 같은 존재 하나가 애써 이룩한 가정을 송두리째 병들게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끝이 어디일지 저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상식 이하의 행동은 저를 정서적으로 힘들게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며느리는 아주 노골적으로 제게 경제적인 부담까지 서슴없이 지우려 했죠. 마치 제가 평생토록 피땀 흘려 아끼고 모은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꺼내 쓸 수 있는 쌈짓돈쯤으로 여기는 듯했습니다. 그 길고 고통스러운 과정 속에서 저는 며느리의 인성이 얼마나 바닥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동시에 제 하나뿐인 아들이 얼마나 무능력하고 나약한 인간인지 처절하게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남겨진 제 신세가 너무나 처량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제게는 약간의 유산이 남겨졌고 또 제가 평생 식당 일이며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억척같이 모은 돈이 얼마간 있었습니다. 아들 장가 보내고 남은 돈을 노후 자금으로 쓰려고 은행에 고이 모셔두고 이자마저도 허투루 쓰지 않던 그런 돈이었죠. 그런데 며느리는 그 돈을 마치 자기 마음대로 꺼내 쓸 수 있는 현금 인출기 정도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수시로, 그리고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돈을 요구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손주 민준이의 학원비나 옷값, 혹은 책값 같은
언뜻 들으면 그럴듯하고 거절하기 어려운 명목을 교묘하게 내세웠어요. 어머님, 이번에 우리 민준이 영어 유치원 보내야 하는데 첫 달 원비랑 교재비가 생각보다 꽤 비싸네요. 어머님이 조금만 보태주실 수 있으세요? 민준이 미래를 위해서잖아요. 어머님, 민준이 겨울옷이 작아져서 새로 한 벌 싹 사야 하는데 애들 옷값이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어머님이 이번에 용돈 좀 넉넉히 챙겨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하나뿐인 손주 민준이를 위한다는 그 말에, 그리고 아들 녀석의 처진 어깨를 생각해서 처음 몇 번은 군말 없이 적지 않은 돈을 선뜻 내주었습니다. 그래, 내 손주 잘 되라고 쓰는 돈인데 아까울 게 뭐 있겠나 하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며느리의 요구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대담해지고 뻔뻔스러워졌습니다. 손주 핑계를 대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나중에는 아예 대놓고 자신의 개인적인 필요와 욕구를 채우기 위해 제게 돈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것도 아주 당당한 태도로 말입니다. 어머님, 저 이번에 개모임에서 친구들이랑 제주도로 2박 3일 여행 가기로 했는데요. 회비 말고도 이것저것 경비가 좀 부족하네요. 어머님이 시원하게 좀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저도 가끔 이렇게 바람도 좀 쐬고 숨도 좀 쉬고 살아야지. 안 그러면 답답해서 못 살아요. 어이가 없어서 말도 나오지 않았지만 이런 일로 아들 녀석 체면까지 깎을 수는 없다는 생각에 마지못해 봉투에 돈을 넣어 쥐어주면 며느리는 고맙다는 인사치레 한마디 없이 돈 봉투만 쏙 받아들고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쌩하니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고 있자면 속에서 천불이 났죠. 한 번은 제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 큰 마음을 먹고, 아가, 이제 나도 모아둔 돈이 정말로 별로 없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너희들끼리 수입에 맞춰 아껴 쓰도록 노력해 보거라. 하고 조심스럽게 타일렀더니 며느리가 갑자기 표정을 싹 굳히며 정색을 하고는 제게 날카롭게 쏘아붙이더군요. 어머님, 지금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세요? 너무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 돈, 나중에 다 아들인 저희 남편한테 물려주실 거잖아요. 그걸 저희가 살림 빠듯해서 조금 미리 당겨 쓰는 게 뭐 그리 큰 대수라고. 그렇게까지 생색은 있는 대로 내셔야겠어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치사할 수가 있어요? 정말. 그 말을 듣는데 정말이지 눈앞이 캄캄해지고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기분이었습니다. 자식에게 부모가 힘들게 모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어디까지나 부모의 마음에 달린 것이지, 며느리가 마치 자기 권리인 양 당연하게 요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며느리에게는 그런 기본적인 상식이나 염치 같은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돈을 안 주려고 핑계를 대는 속 좁은 시어머니라도 되는 양저를 몰아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힘들게 건네준 돈으로 며느리는 마치 물 쓰듯 뻔질나게 백화점이며 아울렛으로 쇼핑을 다니고 친구들과 어울려 값비싼 레스토랑에서 외식을 즐겼습니다. 아들 녀석의 빠듯한 월급만으로는 도저히 생활이 어렵다며 늘 제 앞에서 불평불만을 입에 달고 살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씀씀이를 줄일 생각은 눈곱만큼도 없어 보였어요. 어느 날에는 번쩍거리는 로고가 박힌 명품 가방을 새로 사들고 와서는 제 앞에서 보란듯이 그 가방을 어깨에 메고 거울 앞에서 한참이나 요리조리 비춰보기도 했습니다. 그러고는 제게 휙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죠. 어머님, 이 가방 정말 예쁘지 않아요? 이번에 큰맘 먹고 하나 질렀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게 그렇게 유행이라나 봐요. 어머님은 이런 스타일 가방은 하나도 없으시죠? 역시 여자는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좀 가꾸고 다녀야 한다니까요. 그래야 남편한테도 사랑받죠. 그 말 속에는 은근히 저를 촌스럽고 능력 없는 늙은이로 무시하는 듯한 가시가 숨어 있었습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저런 인간을 상대해서 뭘 하겠나 싶어 애써 못 들은 척 외면해 버렸습니다. 며느리의 사치와 허영은 비단 옷이나 가방 같은 물건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씩은 시내의 분위기 좋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친구들과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즐겼고, 주말이면 어김없이 손주 민준이를 데리고 입장료가 비싼 대형 키즈 카페나 교외의 테마파크를 드나들었죠.
물론 그 비용의 상당 부분은 직간접적으로 제 주머니에서 나간 돈으로 충당된 것이었습니다. 보다 못한 제가 아들 녀석에게 정훈아, 네 마누라 씀씀이가 아무래도 너무 해픈 것 아니냐. 살림을 저렇게 해서야 어디 돈이 모이겠니. 너가 가장으로서 단단히 주의를 좀 줘야지. 하고 조용히 이르면 아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뿐이었습니다. 에휴, 엄마, 그냥 좀 내버려둬. 쟤도 나름대로 스트레스 풀 때가 있어야지. 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걸 어쩌겠어. 오히려 며느리를 감싸고 도는 아들의 그 한심한 모습에 저는 두 번 다시 아들에게 집안의 경제적인 문제로 하소연하거나 조언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차피 제가 아무리 말해봤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이죠. 제 속만 더 시커멓게 타들어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우편함에 꽂혀있던 수상한 편지 한 통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들 정훈이 앞으로 온 것이었는데 발신인이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의 금융회사였죠.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봉투를 조심스럽게 뜯어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것은 다름 아닌 연체된 카드빚을 상환하라는 독촉장이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큰 연체 금액에 저는 눈앞이 캄캄해지고 다리가 후들거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제 아들 정훈이는 평소 술 담배도 멀리하고 성실하고 착실해서 절대 이런 종류의 빚을 질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퇴근하고 돌아온 아들을 제 방으로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 독촉장을 아들 앞에 내밀었죠. 독촉장을 본 아들의 얼굴이 삽시간에 새하얗게 질리더니 이내 고개를 푹 떨구었습니다. 제가 자초지종을 캐물으니 한참을 우물쭈물하던 아들이 힘겹게 털어놓은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모든 빚이 다름 아닌 며느리가 멋대로 진 것이라는 사실을요. 며느리가 아들 몰래 여러 개의 신용카드를 만들어 자기 옷값이며 화장품과 친구들과의 유흥비 등으로 흥청망청 써댔고 그것이 돌려막기로 눈덩이처럼 불어나 이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그 엄청난 사실을 알고도 차마 제게는 말을 못하고 혼자서 밤낮으로 끙끙 앓으며 추가 대출까지 받아가며 간신히 빚을 갚아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너가 지난 몇 달 동안 이 애미한테 생활비도 제대로 가져다 주지 못했던 거야? 그 돈으로 마누라 빚을 메꾸고 있었던 거야? 제 떨리는 물음에 아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푹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며 울먹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며느리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보다 어리석은 아들에 대한 깊은 실망감과 안타까움이 더 크게 밀려왔습니다. 어쩌다 제가 낳고 기른 아들이 저렇게 분별력 없고 철없는 여자에게 단단히 발목을 잡혀 젊은 날의 귀한 인생을 저당 잡히고 허비하게 되었는지. 이 모든 불행의 씨앗을 결국 제가 뿌린 것만 같아 참을 수 없는 죄책감마저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제가 이 사실을 며느리에게 따져 물으니 며느리는 조금도 미안한 기색 없이 오히려 눈을 부릅뜨고 제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아니, 그깟 돈 좀 썼다고 뭘 그렇게 아침부터 난리세요, 어머님? 남편이라는 사람이 그 정도 능력도 없어서 마누라 카드값 하나 시원하게 해결 못해줘요? 정말 쪼잔하기 짝이 없네요. 그러니까 애초에 어머님이 저한테 생활비를 좀 팍팍 넉넉하게 주셨어야죠. 그럼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 파렴치하고 후안무치한 태도에 저는 그만 할 말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이지 구제불능이구나.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어떤 식으로든 이 지긋지긋한 악연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마침내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말입니다. 며느리의 철면피함은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깊고 어두웠으며 그 행동은 이미 인간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마저 저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아들의 엄청난 카드빚 문제로 집안이 발칵 뒤집히고
제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는 제 평생 잊지 못할, 그리고 제 인내심의 마지막 한 올마저 끊어버리는 파렴치하기 짝이 없는 요구를 태연자약하게 해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병석에 누운 자기 친정 어머니의 병원비를 제게 모두 떠넘기려는 것이었죠. 그 기가 막힌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지는 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이성과 인내의 마지막 끈이었을 겁니다. 평소 며느리는 시댁의 대소사에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려 들면서도 자기 친정의 일이라면 마치 자기 일이냥 물불 가리지 않고 발벗고 나섰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기본이고 많을 때는 거의 매일같이 친정에 드나들었으며 친정 부모님 생신이나 결혼기념일 같은 날에는 제가 평생 구경도 못 해본 값비싼 선물들을 백화점에서 사다 바리바리 싸들고 가기 바빴죠. 심지어 주말이면 어린 손주 민준이를 친정집에 하루 종일 맡겨두고는 자기 친구들과 어울려 쇼핑을 가거나 영화를 보러 다니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며느리의 이중적인 행동을 볼 때마다 속이 상하고 우라가 치밀 때도 많았지만 그래. 어디 제 부모 챙기는 걸 어느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나. 나만 속 좁은 시험이 되면 그만이지. 그래서 애써 모른 척, 못 본 척 눈을 감고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저는 곧 처절하게 깨닫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느닷없이 며느리에게서 다급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님, 큰일 났어요. 저희 엄마가 갑자기 길에서 쓰러지셨대요. 지금 정훈 씨랑 같이 응급실로 가고 있는데 어머님도 빨리 좀 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엄마가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그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고 불안감과 초조함, 그리고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다급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하던 일을 모두 팽개치고 아들 정훈이에게 연락한 뒤 부랴부랴 택시를 잡아 타고 며느리가 알려준 병원 응급실로 정신없이 달려갔죠.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니 며느리는 이미 눈이 퉁퉁 붓도록 울고 있었고 사돈댁 식구들도 모두 침통하고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수술실 앞 복도 의자에 앉아 하염없이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돈어른께 조심스럽게 여쭤보니 사부인이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지셨는데 상태가 매우 위중하여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긴급 수술에 들어갔다고 하더군요. 의사 말로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다며 사돈어른은 말을 잇지 못하고 눈시울만 붉혔습니다. 저는 그 순간 진심으로 사부인의 쾌유를 빌고 또 빌었습니다. 비록 제 속을 까맣게 태우는 며느리가 한없이 밉고 원망스럽기는 했지만 그래도 사람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지 않습니까? 며느리에게 조용히 다가가 차가워진 손을 잡고 등을 가만히 토닥이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아가, 너무 그렇게 낙담하고 있지만은 마라. 평소 강단 있는 분이시니 분명 잘 이겨내실 게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으니 함께 기도하자꾸나. 며느리는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흐느꼈습니다. 저는 그때 아주 잠깐이었지만 며느리가 참으로 안쓰럽고 가엾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은 저의 엄청나고도 어리석은 착각이었음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다행히 사부인의 수술은 무사히 끝났지만 의식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고 중환자실에서 위태로운 상태로 경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며느리는 회사도 휴가를 내고 병원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며 어머니 간병에 혼신을 다해 매달렸죠. 저는 그런 며느리를 위해 매일같이 영양가 있는 반찬을 몇 가지씩 만들어다 주기도 하고 가끔 병원에 들러 사부인의 상태를 살피고 며느리를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인정이 메마른 저 역시 사람인지라 그런 상황에서는 미움도 원망도 잠시 잊게 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며칠 만에 집에 돌아왔는데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밤을 꼬박 세운 듯 눈은 퀭하고 얼굴은 푸석푸석했죠. 저는 안쓰러운 마음에 따뜻한 물이라도 한 잔 내주려고 부엌으로 향하려는데 며느리가 제 앞을 막아서더니 아무 말 없이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제 앞에 툭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부인의 병원비 중간 정산서였죠. 그런데 그 빼곡하게 찍힌 숫자들이 만들어낸 총액은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중환자실 입원비에다 각종 고가의 수술비, 온갖 검사비까지 합쳐져서 정말이지 제 눈이 의심스러워 몇 번이나 다시 들여다보아야 할 만큼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제 평생 모은 돈의 절반을 훌쩍 넘는 액수였습니다. 어머님, 이거 저희 엄마 병원비 중간 정산 나온 건데요. 보시다시피 액수가 너무 커서 지금 당장 저희 수중에 이만한 목돈이 없어요. 그래서 말인데 어머님이 이번에 좀 도와주셔야겠어요. 며느리는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 마치 제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자기에게 받아야 할 돈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일말의 미안함이나 어려워하는 기색조차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할 말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물론 사돈께서 병석에 누우신 일은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막대한 병원비를 제가 전부 그것도 일방적으로 감당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 액수는 제 남은 인생을 기댈 마지막 보루나 다름없는 노후 자금의 상당 부분을 한꺼번에 내놓으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단 한 번뿐인 시아버지의 장례식에는 아이가 아프다는 거짓말로 코빼기조차 비치지 않았던 그 뻔뻔한 며느리가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돈을 이토록 태연자약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도무지 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아무 말 없이 망설이는 기색을 보이자 며느리의 표정이 기다렸다는 듯이 싸늘하게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제가 당연히 돈을 내놓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자 실망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어머님, 지금 설마 망설이시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 저렇게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그걸 뻔히 아시면서 모른 척 그냥 보고만 계시겠다는 거예요? 어머님이 어떻게 저희한테 그러실 수가 있으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높아졌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그 안에는 저에 대한 깊은 원망과 격렬한 비난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어머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정훈 씨랑 결혼했잖아요. 그러면 법적으로도 어머님 돈이 곧 제 돈이나 마찬가지고 저희 엄마도 어머님 가족이나 진배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럴 때 남의 일처럼 그렇게 매정하게 등을 돌리실 수가 있냐고요. 그 말을 듣는 바로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아주 선명하게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지금까지 며느리가 제게 저질렀던 온갖 상식 이하의 만행과 그 뻔뻔스러웠던 행동들이 마치 주마등처럼 제 눈앞을 빠르게 스쳐 지나갔죠. 돌아가신 시아버지 장례식 날 손주를 핑계대고 동창회에 나가 밤늦도록 술을 마시고 웃고 떠들던 파렴치한 일부터 시작해서 지난 몇 년간 시어머니인 저를 무시하고 없는 사람 취급하며 마음고생을 시켰던 일,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제 돈을 마치 자기 돈인 양 당연하게 요구하고 흥청망청 써댔던 일까지. 이 모든 부당하고 억울한 일들을 바보처럼 참고 또 참아왔던 제 자신이 한없이 어리석고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뭐라도 대답 좀 해보세요. 설마 그 돈 몇 푼이 아까워서 지금 저희 엄마 죽어가는 걸 외면하시겠다는 건 아니시죠? 네, 어차피 그거 다 아들인 저희 남편한테 물려주시려고 악착같이 모아두신 돈 아니냐고요. 그냥 저희 엄마 목숨 살리는 셈치고 어머님 노후자금 조금 미리 당겨서 좋은 일에 쓴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며느리는 거의 발악하듯 절규하듯 제게 소리쳤습니다. 그 처절한 목소리 속에는 그러나 진심 어린 간절함보다는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탐욕과 이기심만이 가득 차 있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주 차분하고 냉정하게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아이의 저 지긋지긋하고 안하무 인격인 행동을 단 하루도 참아줄 수 없다고요. 제 남은 인생을
그리고 어리석지만 하나뿐인 제 아들의 망가진 인생을 이대로 시궁창에 처박히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고요. 저는 싸늘하게 식어버린 눈으로 며느리의 일그러진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너 말이 다 맞다. 내 돈이 너 돈이나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 그래서 말인데. 제 목소리는 놀랍도록 낮고 차분했습니다. 그 지독한 차분함 속에 제 평생에 걸친 깊은 분노와 흔들리지 않는 결단이 강철처럼 단단하게 담겨 있었죠. 제 앞에 선 며느리는 그때까지도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제 다음 말을 기다리며 탐욕스러운 눈빛을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드디어 자기 엄마 병원비를 내주기로 마음먹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모든 것은 이미 시작되었으니까요. 저는 싸늘하게 식어버린 눈으로 며느리의 일그러진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제 평생 가장 냉정하고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너와 내 아들놈에게 내 피 같은 돈을 단 한 푼도 내어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아니, 애초부터 너에게는 그럴 가치조차 없었지. 제 말이 떨어지는 순간 며느리의 얼굴에 떠올랐던 기대감은 순식간에 당혹감과 불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치 제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듯 눈만 크게 뜨고 저를 멍하니 바라보더군요. 네. 어머님,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저희 엄마 병원비는요? 설마 정말 안 주시겠다는 말씀이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원비, 네 시아버지 장례식 날, 내 평생의 반려가 이 세상을 떠나던 그 슬프고 엄중한 날에 손주 민준이가 아프다는 새빨간 거짓말로 얼굴 한번 비치지 않고 동창회에 달려가 밤늦도록 술을 처마시고 히덕거린 인연에게 내가 왜 네 친정엄이 병원비를 대줘야 한단 말이냐. 니깟 것에게 그럴 돈은 단 한 푼도 없다. 제 입에서는 그동안 참아왔던 울분과 분노가 용암처럼 터져나왔습니다. 평생 남에게 싫은 소리 한번 제대로 못하고 살아온 저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제 안에 다른 사람이 들어앉은 듯 거침없이 말을 쏟아냈습니다. 며느리는 제 기세에 질린 듯 잠시 움찔하더니 이내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다시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말씀 다 하셨어요? 어떻게 그런 심한 말씀을? 제가 그때 잠깐 실수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저희 엄마가 죽어가는 걸 모른 척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머님은 인정도 눈물도 없으세요? 그리고 이 돈, 어차피 다 어머님 아들한테 주실 돈 아니었어요? 그걸 좀 미리 당겨 쓰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냐고요? 며느리는 마치 자기가 피해자라도 되는 양 억울함을 토로하며 바닥에 주저앉아 큰 소리로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악어의 눈물에 속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 내 모든 재산은 내 아들 정훈이에게 물려줄 생각이었다. 하지만 너 같은 거머리 같은 여자가 내 아들 옆에 붙어 피를 빨아먹고 있는 한 내 아들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을 이제야 똑똑히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이 집을 팔기로. 네, 집을 파신다고요? 아니 어머님, 제정신이세요? 어떻게 저희랑 상의 한마디 없이 이 집을 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집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며느리는 울음을 그치고 경악에 찬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어쩌면 제가 정말로 이 집을 팔아버릴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꼈을 겁니다. 이미 늦었다. 네 그 끝없는 탐욕과 뻔뻔스러움으로부터 내 아들과 내 남은 인생을 지키기 위해 나는 이미 모든 결정을 끝냈다. 네가 지금 아무리 울고불고 매달려도 내 결심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차갑게 말을 맺고 그대로 뒤돌아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거실에서는 며느리의 날카로운 비명과 절규, 그리고 아들 정훈이의 당황한 목소리가 한데 뒤섞여 아수라장을 이루고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제 할 말은 이미 다 했고 이제 남은 것은 제 결정을 실행에 옮기는 것뿐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에 어른거리는 돌아가신 남편의 얼굴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시절 단칸방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해 밤낮 없이 억척같이 일하며 한 푼 두 푼 돈을 모아 처음 이 집을 장만했을 때 남편과 제가 얼마나 기뻐하며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던가. 아들 정훈이가 태어나 이 집에서 아장아장 걸음마를 배우고 엄마 아빠를 부르며 재롱을 부리던 그 모든 순간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남편과 저의 피와 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이 소중한 집을 제 손으로 직접 처분해야 한다는 사실이 가슴을 저미는 듯 아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더 이상 그 끔찍한 며느리의 얼굴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후련해지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퉁퉁 부은 눈으로 밤새 잠을 설친 아들 정훈이가 제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어주었죠. 아들은 침통한 얼굴로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가 남편으로서, 아들로서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엄마를 이렇게까지 힘들게 만들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엄마, 하지만 엄마, 제발 집을 파는 그것만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정말 갈 곳이 없어요. 지혜도 어젯밤 엄마 말씀 듣고 충격을 많이 받아서 지금 자기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울고만 있어요. 많이 반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엄마, 지혜 교육도 제가 똑바로 다시 시키고 엄마한테 다시는 이런 걱정 끼쳐드리는 일 없도록 제가 중간에서. 아들은 울먹이며 제게 매달렸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힌 뒤였습니다. 아들의 눈물은 진심이었을지 모르지만 며느리의 반성은 결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것은 분명 또 다른 연극일 뿐이라는 것을 저는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정훈아, 일어나거라. 너가 지금 이 애미에게 해야 할 말은 그런 변명이 아니다. 네 마누라가 지난 몇 년간 이 애미에게 어떤 짓을 해왔는지 네 눈으로 직접 보고도 너는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내 마누라의 잘못을 꾸짖거나 이 애미를 진심으로 위로해준 적이 있었냐? 너는 늘 네 마누라 편이었고 이 애미는 늘 뒷전이었다. 이제 와서 내가 하는 말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 제 차가운 말에 아들은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모습이 안쓰럽고 가여웠지만 저는 독하게 마음을 먹고 아들을 외면했습니다. 지금 이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면 아들은 평생 저 며느리에게 휘둘리며 불행하게 살아갈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모든 것은 결정되었다. 나는 내일 당장 부동산에 이 집을 내놓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에게는 이 집에서 짐을 정리하고 나갈 수 있는 시간을 한 달 주겠다. 그 한 달 동안 앞으로 너희가 살아갈 길을 스스로 찾아보도록 해라.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베풀 수 있는 마지막 배려다. 저는 아들에게 최후 통첩을 하듯 말하고는 방을 나와버렸습니다. 더 이상 아들의 얼굴을 마주하고 있을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 마음은 이미 결단의 칼날을 날카롭게 갈아놓은 상태였습니다. 이제 그 칼날을 휘둘러 이 모든 지긋지긋한 악연을 끊어내는 일만 남았습니다. 비록 그 과정이 제 살을 베는 듯한 고통을 동반한다 할지라도 저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아들에게 한 달이라는 시간을 주고 집을 비우라고 최후 통첩을 한 다음 날, 저는 아침 일찍부터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결심이 흔들리기 전에, 그리고 아들이나 며느리가 또 다른 수작을 부리기 전에 모든 것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했습니다. 제 마음속은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 혹은 그 폭풍의 눈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기묘한 평온함과 긴장감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역시 동네에서 가장 오래되고 거래 경험이 많은 부동산 중개소였습니다. 며칠 전 가계약금까지 걸었던 집 매매건에 대해 다시 한번 확고한 의사를 전달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절차를 마무리해 달라고 신신당부했죠. 중개업소 사장은 제 다급하면서도 단호한 태도에 다소 놀란 눈치였지만 이내 제 사정을 어느 정도 눈치챈 듯 별다른 질문 없이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도 그 역시 제가 이 집을 처분하려는 진짜 이유에 대해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을 겁니다. 세상에는 비밀이 없는 법이니까요. 부동산 중개소에서 나온 저는 곧바로 며칠 전에 상담을 받았던 법률사무소로 향했습니다. 변호사를 다시 만나 집 매매 계약서와 관련 서류들을 보여주고 앞으로 진행될 모든 법적인 절차에 대해 다시 한번 꼼꼼하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특히 아들 정훈이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을 제가 합법적으로 처분하고 그 매매 대금을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죠. 변호사는 제 남편과의 혼인관계 증명서류, 그리고 이 집을 구매할 당시 대부분의 자금이 저와 남편의 통장에서 나왔다는 금융거래 내역 증빙 자료들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만약의 경우 아들이나 며느리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법적인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어머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현재로서는 어머님께서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 계십니다. 다만, 모든 일에는 항상 변수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해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제가 어머님 편에서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변호사의 확신에 찬 말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모든 법률적인 대리권을 위임하고 앞으로 진행될 모든 절차를 일임하기로 했습니다. 평생을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믿어왔던 제가 이렇게 법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에 처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들 정훈이와 며느리 몰래 마치 첩보 영화의 주인공이라도 된 것처럼 은밀하고도 치밀하게 모든 것을 정리하기 위한 준비를 하나하나 진행해 나갔습니다. 낮에는 부동산 중개소와 법률사무소, 그리고 은행을 오가며 필요한 서류들을 챙기고 절차를 밟았고, 밤에는 아들 내외의 눈을 피해 제 방에서 조용히 짐을 정리했습니다.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낡은 사진첩이며 아들 정훈이가 어릴 적 쓰던 베네저고리 같은 소중한 물건들을 하나하나 상자에 담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왔지만 저는 결코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슬픔에 잠겨 있을 때가 아니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제 앞가림을 해야 할 때였으니까요. 그 와중에도 아무것도 모르는 며느리는 여전히 제 속을 긁어대는 행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자기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도 않고 죽은 듯이 지내더니 제가 정말로 집을 팔려고 한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눈치챈 이후부터는 태도를 바꿔 제게 살갑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쳐다보지도 않던 제 방에 불쑥 찾아와 어깨를 주물러주기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과일을 깎아다 바치며 온갖 아양을 떨기도 했죠. 어머님, 제가 그동안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님 마음 상하게 해드린 거 다 제 불찰이에요. 제가 생각이 너무 짧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네, 저희 이 집에서 쫓겨나면 정말 길바닥에 앉아야 해요. 민준이 생각해서라도 제발 집 파는 것만은 거둬주세요. 그 가증스러운 연기를 보고 있자니 속에서 천불이 끓어올랐지만 저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것을, 그리고 더 이상은 내년에 그 어떤 거짓 연기에도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며느리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아들 정훈이는 그 사이 완전히 폐인이 되어갔습니다. 회사도 며칠째 무단 결근하고 밤낮 없이 술로 세월을 보내며 망가져가는 아들을 보는 것은 제게 큰 고통이었지만 저는 독하게 마음을 먹고 그런 아들을 외면했습니다. 지금 당장의 연민과 동정심이 오히려 아들의 남은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 스스로 이 시련을 이겨내고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새롭게 태어나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아들 내외에게 약속했던 한 달이라는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소로부터는 잔금 지급일과 이사 날짜가 확정되었다는 연락이 왔고 저 역시 새로 이사갈 작은 빌라를 계약하고 이사 준비를 거의 마친 상태였습니다.
집안에는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에 숨막히는 긴장감과 불안감이 무겁게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저만이 그 거대한 폭풍의 실체와 그것이 몰고 올 엄청난 파장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길고 지루했던 악몽에서 깨어날 시간이었죠.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부터 하늘은 잔뜩 찌푸려 있었고 금방이라도 비를 쏟아낼 듯 무거운 구름이 낮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오늘이 바로 이 집에서 보내는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 자신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아들과 며느리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듯 얼굴이 퀭해 보였습니다. 저는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척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밥알이 제대로 넘어가지 않는 것은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전 10시가 조금 넘었을 때 부동산 중개인과 집을 새로 산 부부가 잔금을 치르기 위해 저희 집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등기권리증과 인감도장을 꺼내 그들 앞에 내놓았고 그들은 제 통장으로 거액의 잔금을 이체했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만 저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모든 거래가 순조롭게 끝나고 새로운 집주인에게 열쇠를 넘겨주자 그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이 집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 오랜 계획의 마지막 단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새로운 집주인들이 떠나고 난 뒤 저는 거실 소파에 넋놓고 앉아있는 아들 정훈이와 잔뜩 겁에 질린 표정으로 제 눈치만 살피고 있는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놓인 탁자 위에 은행에서 막 찾아온 현금 다발이 든 두툼한 봉투와 그보다는 훨씬 얇은 또 다른 봉투 하나를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불안한 눈빛으로 저와 두 개의 봉투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집안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고 오직 벽에 걸린 괴종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또렷하게 공간을 갈랐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한번 크게 내쉬고 그동안 제 가슴속에 응어리져 있던 모든 감정을 담아 차분하지만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정훈아, 그리고 너, 지혜야,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 제 목소리는 미세한 떨림조차 없이 또렷하고 강건했습니다. 이 집, 오늘부로 완전히 다른 사람에게 팔렸다. 그리고 이 봉투 안에는 이 집을 판 돈의 일부가 들어있다. 저는 두툼한 봉투를 아들 정훈이 쪽으로 살짝 밀었습니다.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혹은 믿고 싶지 않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이 집을 파신 거예요? 그럼 저희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해요? 며느리는 이미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파랗게 변해 있었고 금방이라도 기절할 것처럼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정훈아, 이 돈은 네 것이다. 너가 이 애미 뱃속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이만큼 자라주는 동안 애미로서 너에게 제대로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늘 미안한 마음뿐이었다. 이 돈으로 너가 앞으로 살아갈 작은 미천이라도 마련하거라. 그리고 제발 정신 좀 차리고 너의 인생을 똑바로 살아가도록 해라. 더 이상 저런 악독한 계집에게 휘둘리지 말고 너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야 한다. 제 말을 듣는 동안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숙인 채 뜨거운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제 진심을 이제야 조금이나마 알아차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날카로운 경멸과 차가운 분노가 담긴 눈빛으로 며느리를 똑바로 쏘아보며 그 얇은 봉투를 며느리 앞에 경멸하듯 던졌습니다. 봉투 안에는 고작 현금 5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 지혜야, 이 돈은 네 것이다. 하지만 이 돈은 너의 그 괘씸한 친정어미 병원비의 보태라고 주는 돈은 더더욱 아니다. 이것은 돌아가신 네 시아버지, 내 평생의 반려였던 그분의 장례식 날에조차 얼굴 한번 비치지 않고 어린 손주 민준이를 핑계 삼아 동창회에 달려가 밤새도록 술을 처마시고 웃고 떠들며 놀아났던 너의 그 천인공노할 죄의 값이다.
또한 내 하나뿐인 순진한 아들 정훈이의 인생을 이토록 처참하게 망쳐놓고도 일말의 죄책감조차 느끼지 못하는 내 그 뻔뻔하고 악랄한 행동의 값이며 지난 수년간 이 늙은 시어미를 집안의 가구보다 못한 취급을 하며 온갖 무시와 멸시로 정신적인 고통을 안겨준 내 그 폐륜적인 행동에 대한 아주 최소한의 대가다. 이 집을 판 돈 중에서 너같이 배은망덕하고 염치 없는 인간에게 떼어줄 수 있는 돈은 고작 이것이 전부다. 나머지는 내 불쌍한 아들 정훈이의 망가진 앞날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내 남은 비참한 노후를 조금이나마 위로하는데 요긴하게 쓸 생각이다. 그러니 이 돈 받고 당장 내 집에서, 아니, 이제는 내 집도 아닌 이 집에서 내 모든 짐을 꾸려 썩 꺼져버려라. 다시는 내 눈앞에 그 더러운 그림자조차 비치지 마라. 제 평생 그렇게 큰 소리로 그렇게 많은 말을 한꺼번에 쏟아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제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그동안 뼛속 깊이 쌓여왔던 분노와 원망, 그리고 배신감이 칼날처럼 서려 있었습니다. 제 말을 듣는 동안 며느리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멍하니 바라보더니 이내 사태의 심각성을 완전히 깨달았는지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머리를 풀어헤치고 손톱으로 바닥을 긁으며 목 놓아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이럴 순 없어. 이건 아니야.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다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주세요. 네. 한 번만, 딱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세요. 저희 정말 이대로 길바닥에 나앉으면 죽어요. 민준이는 어떡하라고요? 네. 제발. 하지만 그 울부짖음 속에는 진정한 반성이나 뉘우침보다는 눈앞에 닥친 파국에 대한 공포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절망감, 그리고 마지막까지 자신의 이익을 놓치지 않으려는 이기적인 바람만이 처절하게 뒤섞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추하고 역겨운 광경을 보고 싶지 않아 차갑게 등을 돌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드디어 길고 길었던 악몽 같던 싸움의 끝이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었습니다. 속이 다 후련했습니다. 제가 안방으로 들어와 육중한 방문을 굳게 닫아버리자 거실에서는 한동안 며느리의 귀를 찢을 듯한 처절한 울음소리와 아들 정훈이의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다급한 목소리, 그리고 간간히 무언가가 부서지거나 넘어지는 듯한 요란한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죠. 저는 침대에 걸터앉아 두 손으로 귀를 막지도, 그렇다고 그 소란에 특별히 귀를 기울이지도 않은 채 그저 텅 빈 벽의 한 점을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강물은 거슬러 올라갈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고, 아니, 어쩌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지만 동시에 오랜 시간 동안 저를 짓눌러왔던 무거운 바위덩이가 한순간에 사라진 듯한 허탈감과 알 수 없는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오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그렇게 흘렀을까요? 방문을 거의 부술듯이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며느리의 광기 어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문 좀 열어보세요. 얘기 좀 해요. 네? 저희 진짜 이대로는 못 나가요. 당장 어디로 가라고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잠시 깊은 한숨을 내쉬고 이내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눈물과 콧물, 그리고 분노로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진 며느리와 거의 넋이 나간 사람처럼 사색이 된 아들 정훈이가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바닥에 철퍼덕 주저앉아 이미 다 갈라져서 제대로 나오지도 않는 목소리로 제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듯 필사적으로 악을 쓰며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더러 오늘 당장 나가라니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희 짐은 또 언제 싸고 지금 당장 저희더러 어디로 가서 잠을 자라는 말씀이세요. 이건 너무 하시잖아요. 아들 정훈이도 힘없이 제 앞에 거의 쓰러지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아들은 마치 폭삭 늙어버린 사람처럼 초췌하고 망가져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가 못난 남편이었고
불효자식이었어요. 엄마한테 그동안 너무나 큰 걱정과 상처를 드렸어요.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엄마, 하지만 엄마, 저희가 이렇게 아무런 준비도 없이 오늘 당장 집에서 쫓겨나면 정말로 갈 곳이 없어요. 길바닥에 나앉아야 할 판이라고요. 지혜도 지금 제정신이 아니지만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많이 반성하고 있는 것 같으니 제발 딱 하루만, 아니, 몇 시간만이라도 시간을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급하게라도 머물 곳을 알아볼 수 있도록요. 네. 엄마,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들의 퀭한 눈에서도 뜨거운 후회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처절한 눈물을 보니 제 마음도 순간 칼로 베는 듯 아프고 약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저는 애써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뒤였습니다. 시간을 더 달라고 내가 너희에게 지난 한 달이라는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았더냐? 그동안 너희는 무엇을 했지? 며느리라는 것은 마지막까지 반성은커녕 내 속을 긁어대는 연극이나 하고 있었고, 아들이라는 놈은 애미의 마지막 경고마저 무시한 채 제 마누라 치마폭에 쌓여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지. 더 이상 너희에게 줄 시간은 단 1분 1초도 없다. 이 집은 이미 오늘 아침부로 새로운 주인의 것이 되었고 그분들이 언제 닥칠지 모른다. 당장 내 놈들의 더러운 짐짝들을 모두 챙겨서 이 집에서 썩 꺼지거라. 이것이 내 마지막 명령이다. 제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한 그리고 추상 같은 명령의 며느리는 마지막 남은 일말의 희망마저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그 자리에 실신한 듯 쓰러져 거의 숨이 넘어갈 듯 절망적인 울음을 터뜨렸고, 아들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깊이 고개를 떨군 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비참하고 추한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 아무런 감정도 실리지 않은 목소리로 어서 꾸물거리지 말고 당장 짐이나 싸. 한마디를 싸늘하게 던지고는 그대로 거실 창가로 가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평생 입에 대본 적도 없는 독한 담배 연기가 제 폐 속 깊숙이 들어와 타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정신은 더욱 또렷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집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한동안 바닥에 쓰러져 발버둥치며 울부짖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눈에 보이는 물건들을 집어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액자가 깨지고 그릇이 부서지고 온갖 잡동사니들이 바닥에 나뒹굴었죠. 아들 정훈이는 그런 며느리를 말리랴 허둥지둥 짐을 챙기랴 정신이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들은 옷가지 몇 개와 간단한 세간살이들을 닥치는 대로 여행 가방과 커다란 비닐봉지에 쑤셔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며느리는 제게 온갖 악담과 저주를 미친 사람처럼 쉴 새 없이 퍼부어댔습니다. 이 독사 같은 할망구야. 너 때문에 우리 인생 다 망했어. 두고 봐. 내가 이대로 순순히 안 물러날 거야. 너도 똑같이 피눈물 흘리게 해줄 테다. 내가 너 죽는 날까지 저주하고 또 저주할 거야. 하지만 저는 그 모든 소음과 광경을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 무표정하게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그 어떤 감정의 동요도 느끼지 못할 만큼 차갑게 식어 있었으니까요.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이삿짐센터 트럭이 와서 그들의 얼마 되지 않는 짐을 실어 나르는 동안 며느리는 마지막까지 제게 증오 서린 눈빛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두고 보세요. 어머님, 저희가 이렇게 거지처럼 쫓겨나도 반드시 어머님보다 100배 1000배는 더 잘 살아서 오늘 저희가 당한 이 모든 수모와 치욕을 똑같이, 아니 몇 배로 더 처절하게 되갚아 줄 테니까. 그 악담을 끝으로 며느리는 아들의 손에 이끌려 허름한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멀어져가는 트럭을 바라보며 저는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텅 빈 집안에 홀로 남겨진 저는 거실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에 갑자기 온몸에 힘이 쭉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미리 불러둔 택시에 몸을 싣고 제가 새로 마련한 작은 빌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익숙했던 동네 풍경이 오늘따라 유난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새 집에 도착하여 작은 방에 제 짐을 풀고 침대에 홀로 누웠을 때 비로소 저는 깊고 편안한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악몽에서 드디어 완전히 깨어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온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스르르 잠이 쏟아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평생 처음으로 그 어떤 악몽도 꾸지 않고 아침까지 깊고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마치 갓 태어난 아기처럼요. 창문 너머로 부서져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유난히 따스하게 느껴졌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 정훈이에게서 아주 간혹 조심스러운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줄짜리 짧은 문자 메시지로 자신의 어리석었던 잘못을 빌고 제 건강과 안부를 묻더니 얼마 후부터는 용기를 내어 띄엄띄엄 전화를 걸어오기도 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예전에 그 자신감 넘치고 활기찼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한없이 힘없고 지쳐 있었으며 깊은 후회와 자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엄마, 저희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혜도 그날 이후로 매일 밤 울기만 하고 저도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눈앞이 캄캄해요. 모든 게 다 제 잘못이에요. 그때 엄마 말씀 새겨들었어야 했는데 정말 후회돼요. 엄마, 저희 다시 예전처럼 엄마랑 함께 살면 안 될까요? 제가 뭐든지 다 할게요. 네. 아들은 그렇게 말하며 어린아이처럼 제게 매달리려 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어 돌아선 뒤였습니다. 그 어떤 동정심도 남아있지 않았죠. 정훈아, 너의 인생은 이제부터 너가 온전히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너가 그토록 사랑해서 선택한 여자고 너가 결국 선택한 너의 길 아니더냐? 이제 와서 이 늙고 병든 애미에게 더 이상 어린애처럼 의지하려 들거나 짐이 되려 하지 마라. 나는 이제 내게 얼마 남지 않은 내 남은 인생을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고 싶을 뿐이다. 저는 추후에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물론 제 배 아파 낳은 하나뿐인 아들이 인생의 쓴맛을 보며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어미로서 가슴 찢어지게 아픈 일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시 그 지옥 같았던 과거로 돌아가 똑같은 고통을 반복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며느리와는 2번 다시 한 하늘 아래서 숨 쉬고 싶지도 않았고요. 아직 어린 손주 민준이가 가끔 눈에 밟히고 그리울 때도 있었지만 그 아이의 밝고 건강한 장래를 위해서라도 지금의 이 냉정하고 단호한 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어설프고 값싼 동정심이 결국에는 모두를 더 큰 불행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지난 수십 년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너무나 뼈저리게 깨달았으니까요. 그 어떤 것도 지금의 제 평화를 깨트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누구의 간섭이나 눈치도 보지 않고 오직 저 자신만을 위해 하루하루를 소중하고 감사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뒷산으로 가벼운 산책을 다녀오고 오후에는 구청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회관에 나가 평소 배우고 싶었지만 엄두를 내지 못했던 서예와 한지공예 그리고 구성진 가락의 민요를 배우며 새로운 삶의 즐거움을 하나씩 찾아가고 있죠. 수십 년 만에 연락이 닿은 빛바랜 학창시절의 옛 친구들과 만나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정겹게 담소를 나누기도 하고 가끔은 홀로 배낭 하나 둘러매고 조용한 산사의 풍경 소리를 찾아 훌쩍 여행을 떠나 복잡했던 마음을 비우고 다스리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쩌면 초라하고 외로운 늙은이의 황혼일지 모르겠지만 제게는 지금 이 순간이 제 파란만장했던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여유로우며 평화로운 황금기나 다름없습니다. 앞으로 제게 얼마만큼의 시간이 더 남아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제 남은 삶에 더 이상의 불행이나 고통은 없을 것이라고 감히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후회나 미련도 값싼 용서나 어설픈 화해도 결코 없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랐던 진정한 제 삶의 결말이니까요. 저는 이제 제 고단했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그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제 갈 길을 꿋꿋이 걸어갈 것입니다. 오늘따라 창밖으로 부서져 내리는 가을 햇살이 유난히 따스하고 눈부시게 느껴집니다. 제 마음에도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그런 충만하고 평화로운 기운이 가득합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제가 사부인 병원비를 보태줬어야 하는 걸까요? 근데 금액이 정말 너무 커서 병원비를 주면 저의 노후, 제 남은 인생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이 궁핍하게 살아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제 상황에서 병원비 보태주실 건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